자, 이번에는 개발론 등 벌써 7장이에요. 7장. 7장 다음이 뭡니까? 8장. 8장 다음에 뭐예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7장 정도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7장. 그리고 이 7장에서는 정말 무지하게 많은 내용이 나오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론 등에 뒤에 더 있어. 더 있어. 그러나 지금 제가 암기 코드를 어디서부터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쭉 올려놓고 있잖아요. 지대이론, 도시성장, 상업입지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론 여기서부터 지금 암기 코드 올려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여기는 정말 6, 7개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단 어려운 주제예요. 학교에서 가장 쉬운 것들 몰아놓은 거예요. 7장에다가 쉬운 것들 다 몰아놨다고. 7장에다 원래 우리 기본소를 보면 지대이론, 도시구조, 상업입지 이런 게 시장론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이리 몰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다 맞춰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럼 어떤 걸 맞춰야 됩니까? 그럼 한번 보셔. 어떤 게 있는지. 자, 개발의 이해. 자, 96페이지죠? 96페이지. 자, 개발이 무엇입니까?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뭐 그럴듯해요.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죠. 밑에 시공. 시공이라는 건 공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시공은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개발업에는 시공이라는 행위는 제외된다. 요 정도 주의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개발의 주체는 공적 주체도 있고 사적 주체도 있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제3섹터가 있는데 공공이 하면 공적 개발이고 사적 주체면 민간이 하는 개발이고 민간 개발이고 요 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요 놈을. 그렇죠. 민자도로, 민자터널, 민자사업을 말하죠. 민자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댔으니까 민간사업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제3섹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셋 중에 가장 활발한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 찍어봐요. 개발에서 가장 활발한 주체. 찍어봐요. 그냥 찍어봐. 이거 여기 뭐 여기는 없는 내용이니까 하나 찍어봐요. 그렇죠. 민간인들이 제일 개발 많이 하지. 지금은. 예전에는 국가 주도의 개발이었잖아요. 국가. 그러니까 예전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는 이 공적 주체들이 대부분의 개발의 주체였지만 지금은 민간 개발이 대다수죠. 민간 개발이 사적 주체가 항상 중심인 거야. 그 다음에 워퍼드라는 미국의 학자는 개발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두 문자를 어떻게 단다? 아, 에, 부, 타, 금, 검마. 아에, 부타, 근검마. 요건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아에, 부타, 근검마. 자, 아에, 부타, 근검마 중에 시험에 뭔가 하나 나옵니다. 그럼 요놈이겠죠? 예비적 타당성과 타당성 분석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 정도요. 그래서 뒤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 예비적 타당성은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타당성 분석은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세부적 구체적이라는 게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법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말고 뭐 사회적이나 복지적이나 이런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하는 게 타당성 분석의 핵심이에요. 모든 걸 다 고려하는 게.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고려하더라도 항상 타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성이겠죠? 그래서 이 경제성을 미리 한 번 더 미리 살펴보는 게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뭐라고 되어 있냐?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분석해서 경제성을 검토하는 단계예요.
예비적 타당성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타당성 분석은 모든 측면을 다 꼼꼼히 분석하는 거야. 요 정도면 된다. 그 다음에 개발의 위험. 자, 얘는 워퍼드가 말했죠. 워퍼드는 개발의 위험을 법, 시, 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자고. 이제 위험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투자로부터 시작하죠. 투자에 만들어지는 위험의 종류가 있잖아요. 투자 위험의 종류. 투자 위험의 종류는 우리가 두 문자로 사근, 법, 인, 유, 시, 운치 이렇게 암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투자의 위험의 종류는 뭘 구분한 거예요? 뭘? 위험의 종류는 그렇죠. 원인이 떠야죠. 투자의 불확실성,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5가지로 나눈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의 위험의 종류라는 건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3가지로 지금 학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자,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험, 시장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위험, 비용의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위험,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고 학자들이 법, 시비 3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그래서 법률적 위험이라는 건 토지 이용 규제 등 공법적인 측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험도 있고, 소유권 관계 등 사법적인 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이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험이 비용 위험. 전부 다 원인으로 해석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으로 넘어가요. 36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여기는 1월, 2월 달에 하지 않았다. 여기는 1월, 2월 달에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6년간 안 나와. 6년간 안 나오는 걸 뭐하러 1월, 2월 달에 해요. 3월, 4월 달에 간단하게 흐름을 암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요. 자, 이게 두 문자를 따야 돼요. 개발의 타당성을 어떤 절차로 분석을 합니까? 그러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석을 해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 분석의 단계가 5개예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지, 시, 성, 타, 투 이렇게 암기해요. 지, 시, 성, 타, 투 이렇게. 지, 시, 성, 타, 투, 지, 시, 성, 타, 투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럼 이 지시성 타투가 뭡니까? 그럼 제가 사례를 들 테니까 반드시 이 사례를 통해서 기억을 좀 해줘요. 자, 서울시에서 어떤 사람이 개발을 하나 하려고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봅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 우리가 흔히 지역 경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역 경기. 서울시의 지역 경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먼저 분석하는 거야. 이게 지역 경제 분석이야. 우리가 항상 부동산 시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니까 지역에 따라 경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역의 경제활동 수준이 좋냐 나쁘냐를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의 경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뭘 개발해도 망하진 않아. 근데 서울시의 경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뭘 개발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지역 경제가 살아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지역의 경제가 살아 있으면 일단 개발을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내요. 이렇게 아이디어. 그러면 왜 아이디어를 냅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그냥 대충 두 문자만 따고 갔습니다만 개발의 단계 시작은 뭐예요? 이게 아이디어를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이제 개발의 단계를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부터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몇 개 정도 냅니까? 그러면 역시 개발은 아파트지, 상가지,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은 오피스텔이지.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디어를 놓고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의 타당성을 분석해요. 근데 저는 한 두 개만 해보자고요. 아파트하고 상가.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개발을 할지 이렇게 유형이 정해주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걸 개발할지 유형이 특정돼요. 유형이. 지금 특정 유형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아파트하고 상가. 그리고 이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수요와 공급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시장 분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시장 분석. 그래서 시장 분석은 항상 아이디어를 통해서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시장에서 뭘 분석한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서울시에서 개발을 할 생각이면 서울의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봐요. 살아있으면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그럼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의 유형이 특정이 되겠죠. 그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시장, 수요와 공급을 꼼꼼히 분석하는 걸 시장 분석이라고 한다. 이런 말. 시장 분석, 시장 분석. 그럼 이제 대충 다 분석이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개발을 할 시기에 시장이 좋으면, 그 요거요. 개발을 할 때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돈 벌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을 할 때 시장의 경기가 좋더라도 막상 완성이 됐을 때, 얘들이 완성이 이렇게 됐을 때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성됐을 때 시장을 한번 봐요. 그게 바로 요 시장성 분석이에요. 즉, 이 부동산이 완성됐을 때, 즉 완성 시기, 즉 미래 시장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요. 근데 미래 시장의 성질을 분석하는 걸 우리는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성이란 완성됐을 때인 미래 시장의 성질을 분석하는데, 대부분 미래 시장의 성질을 뭘로 분석합니까? 흡수율이라는 걸로 분석을 해요. 흡수율. 그러면 우리가 흡수율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화장지에서 흡수율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즉 화장지가 물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하느냐, 이런 걸 찾듯이 시장이 완성된 부동산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소화, 흡수시킬 것이냐, 요걸 지금 살펴보는 게 흡수율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만약에 이렇게 내놨는데 빠르게 시장에서 소비가 된다 그러면 시장의 흡수가 빠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시장의 흡수가 빠를 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흡수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그래서 얘들은 연관성이 있어요. 첫 번째,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려면 지역 전체의 경제 활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장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체화된 특정 유형의 시장을,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걸 시장 분석이라고 해요. 그 시장성 분석은 지금 시장이 아니라 완성된 미래 시장의 성질을 분석하는 거고. 이 세 가지 구분하라는 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역 경제 분석이 뭐고, 시장 분석이 뭐고, 시장성 분석이 뭐고, 당연히 이 세 가지가 가장 압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 시장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타당성을.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그래서 둘 다 수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수익이 커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
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은 항상 수익과 비용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투자 분석은 자, 우리 개발업자가요, 모든 사업이 다 타당하다 해서 항상 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이 개발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의 자금은 항상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자금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게 투자 분석이고. 그러면 요걸로 한번 보자고요. 자, 예전에는 이게 어려운 주제니까 잘 나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6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6년째. 그래서 암기하는 코드는 항상 시작이 어떻게 되냐. 어디서 개발을 한다고? 서울시에서 개발을 하나 합니다. 이걸 딱 기억해 놓고 이제 한번 암기를 해보자 말. 서울에서. 자, 서울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서울시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거야. 개발의 시작은 항상 아이디어부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 개발의 유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된 유형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 현재 시장이 아니라 미래 시장의 성질을 살펴보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지역경제 분석. 지역경제 분석은 도시 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지역의 경기예요. 지역의 경기. 지역의 경기가 살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소비 요인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부동산 투자에 주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렇죠. 기본적인 지금 수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지역 경제예요.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인구, 고용, 소득, 특성 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을 개발할지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예요. 특정이. 그래서 이 특정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이게 시장 분석인 거예요. 시장 나오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 현재 시장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에요? 그렇죠. 실제 물건을 팔아먹는 시기는 미래, 완성될 때이니까 완성이 될 부동산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죠? 미래 시장, 이게 준공 시점이에요. 준공 시점. 준공 시점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시장에 매매 임대될 수 있습니까? 이런 흡수율을 조사하는 거예요. 흡수율을. 대부분 개발업자들은 흡수율이 좋기를 원하죠. 왜 그럴까요? 아니 빠르게 매매 임대가 돼야 후딱 돈 챙겨가지고 다른 개발을 사업을 또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 시점에 준공 시점에 시장의 성질을 흡수율로 따져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시성이에요. 그 다음에 타당성은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을. 이게 타당성과 예비적 타당성의 차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예 부타 근검마에서 타당성은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하니까 수많은 원인들 다 측면을 조사하는 거야. 그러나 예비적 타당성은 이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만 미리 한번 더 보는 거고, 경제성을 보는 거고, 이게 예비와 진짜 타당성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분석은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타당성 분석이 뭡니까? 그러면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즉 사업에 뭐하고 뭘 분석하는 거야? 수익과 비용을 뭔가 분석해서 뭐가 많으면, 수익이 많으면 타당하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투자 분석.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업자에게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개발업자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최종 대안을 하나 선택하는 단계. 이걸 우리는 투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봐요. 자, 밑에 한번 봐요. 밑에 경제 기반 이론이라는 게 있죠. 얘는 경제 기반 이론 시험에 계산 문제로밖에 안 나와요. 계산 문제로밖에. 그러니까 얘는 우리 다음에 하자는 말이에요. 얘는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예요. 그런데 일단 이론부터 하자는 말이에요. 자, 다시 반복. 자, 부동산의 분석, 개발을 위한 부동산 분석은 몇 단계로 합니까? 지시성, 타투 이렇게 5단계로요. 지시성, 타투. 그런데 지금 어떤 사례를 넣어서 해봐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서울시를 딱 대상으로 뭔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서울시를 대상으로 개발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확인합니까?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봐요. 이 지역의 경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개발의 시작은 항상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부동산을 개발할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유형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이제 꼼꼼히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그러면 이런 걸 시장 분석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분석이 끝나면 시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어떤 겁니까? 실제 물건을 팔아먹는 시기는 미래죠. 미래. 준공 시점. 그러니까 준공 시점의 시장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준공 시점의 시장을. 그러니까 나누면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장이에요. 현재 지역 전체의 시장을 분석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 지역 전체가 아니라 이제 좁혀서 내가 개발할 유형, 상업용이면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 지금 시장이 아니라 실제 물건을 팔아먹는 준공 시점의 시장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근데 미래 시장의 성질을 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흡수율.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 임대됩니까? 이걸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이제 구체적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타당성 분석은 항상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성. 그러니까 결국 타당성 분석은 수익과 비용을 추계해서 수익이 더 크면 타당하다라고 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리고 개발업자들은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모두 채택하는 것은 아니겠죠. 개발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더라. 그러면 지시성 타투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시성 타투. 금방 사라져. 금방. 그래서 뭘 기억해 주셔야 돼? 항상 요 흐름을 기억해 줘야 돼. 흐름을. 자, 서울시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럼 뭐부터 본다고? 서울의 경기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지역경제를 살펴봐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있으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아파트하고 상가 개발합시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 상가 시장을 대상으로 꼼꼼히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고. 이게 시장 분석. 근데 이렇게 시장 지금까지 한 분석은 현재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중요한 시장은 물건을 팔아먹는 미래시장. 그러니까 미래시장을 한 번 더 예측해 보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통해서? 흡수율이라는 걸 통해서 미래시장의 성질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받쳐줍니다. 그러면 이제 꼼꼼히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서 타당성을 따지고 그리고 타당성이 인정된 것들 중에서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합니다. 투자 분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 분석. 그래서 지시성 타투. 자, 우리 개발에서는 두 문자 정도를 잘 따야 돼요. 두 문자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 워포드라는 학자가 말한 7단계. 아예, 부타, 근검마. 워포드라는 학자가 말한 개발의 유형. 법 12. 그 다음에 개발을 위한 부동산 분석 5단계. 지시성 타투. 그렇죠. 이게 벌써 두 문자가 3개가 나왔잖아요. 아예부터 근검마, 법 12, 지시성 타투.
다른 건 있더라도 개발 나오면 아예 부타 근검마, 법 시비, 지시성 타투 요 정도는 암기하고 다녀야 문제가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에? 근데 아직도 멀었어. 개발의 방식 보면. 자, 개발의 방식은 누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정부가 개발하는 공영개발, 민간이 개발하는 민간개발, 그 다음에 민자 투자사업 방식이 있는데 민자 투자사업 방식은 낯서니까 줄이면 민자사업 이렇게 부르는 거죠. 민자사업. 우리가 사업이 도로면 민자도로, 사업이 터널이면 민자터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개발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개발의 방식.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안 나오는 게 요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설명도 별로 필요 없어요. 자, 공영개발이란 정부가 개발을 하는데 정부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예요? 토지 취득이에요. 토지 취득. 자, 국가 중앙정부나 국가를 중앙정부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부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사업을 할 때 제일 골칫거리가 어떻게 하면 토지를 보다 싸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까? 토지 취득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공영개발의 방식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전부 매수해버립니다. 매수 방식. 아니야. 매수를 하게 되면 빠르기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게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 그리고 매수와 환지를 혼합한 혼합 방식. 그래서 이 중에 시험에 낼 건 환지 정도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환지. 그래서 오른쪽에 이 환지 방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온 기출 지문을 제가 넣어놨어요. 자, 환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환지니까 토지를 뭐시기 해버리겠다. 교환해버리겠다. 토지를 교환. 그러니까 개발 전에 헌 토지를 개발 후 토지랑 교환하겠다는 거죠. 교환. 그래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 이게 헌 토지. 헌 토지를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 새 토지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합니다. 근데 재분배하게 될 때 반드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이제 공법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도시개발법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서 환지라는 걸 가끔씩 언급하죠. 공법에서. 어떤 절차가 있어요? 환지를 할 때. 치읓자, 시읒자,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왜 청산을 절차합니까? 아니, 개발되기 전 토지가 1억짜리였어. 그런데 개발 후 토지로 교환을 해줬는데 개발 후 토지가 1억 2천짜리야. 그럼 청산해줘야지. 얼마? 그렇죠. 이게 더 많은 토지를 받은 사람이 2천만 원을 행정청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는 청산 절차라고 하는 거죠. 청산. 그래서 재분배를 하는 환지에서는 반드시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죠. 청산. 옛날에는 이 청산의 절차 진짜 어려웠어요. 표를 주고 표 끝에 보면 지급도 있고 교부 이런 것도 있다고. 지급이 뭐고 교부가 뭐냐 이런 것도 나왔어. 쌍팔년도에는. 지금은 이런 거 안 나. 이런 거 수준 떨어지게. 지급은 지급? 이걸 토지 소유자가 지급한다는 거야. 행정청이 지급할 이런 거라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지급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지급하는지. 누가 지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표가 토지 소유자가 만들었어. 행정이 쓰려고 만든 표인데 당연히 행정청이 지급하고 행정청이 교부하는 거죠. 그런 걸 옛날에 냈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 돼요. 자, 민간개발. 그러면 공영개발은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수한다.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둘을 합치는 혼합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개발에서는 요거. 개발에서는 모든 사람을 민간인 취급하지 않는다고. 어떤 인간만, 애석하지만. 토지 소유자만 민간이야. 토지 없으면 민간인도 아니야. 민간인도. 그래서 개발에서는 민간 개발입니다. 그러면 항상 토지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토지 소유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걸 민간 개발이라고 해요. 민간 개발. 그러니까 나는 민간은 아니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합니다. 자체 개발.
토지 소유자가 함께 사업을 합니다. 지주 공동사업. 제가 일부러 기출지문 빼고 읽고 있어요.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장에까지 미친 듯이 한 20번은 더 해둘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뭘 해줘야 돼? 암기를 했으면 시험장에서 뭔가 문제로 응용을 해줘야 된다. 그 응용은 자꾸 뭔가 기출문제라도 보면서 응용력을 올려야 돼요. 자, 자체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습니다. 자체개발.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남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지주공동사업인 것이죠. 지주공동. 자, 자체개발.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면 자체 사업은 이익의 측면에서 유효합니다. 이익의 측면에서 유효하겠죠. 근데 2번. 자체 사업은 사업 시행자의 의도대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자, 장점이 있지만 뭐가 크다? 위험이 크다. 이게 수익이 큰 대신에 위험도 크다. 이걸 지금 두 개를 섞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사비 대물 변경. 이제 여기서부터가 지주공동사업 아니에요. 지주공동사업은 항상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토지 소유자 지주가 누군가와 함께 사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요 사람을 고려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건설업자에게 뭘 시키겠어요? 그렇죠. 분양이 아니라 공사를 시키겠죠. 그러면 공사비를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사비를 완성된 물건으로 변제합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예요. 공사비를 분양된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분양금 지급형.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야.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킨 다음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준다.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오른쪽.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공사를 맡기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축물로 변제합니다. 물건으로 변제하니까 대물 변제예요. 2번.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완성된 건물의 분양 수익으로 지급합니다. 공사비 분양금 지급표. 어우, 별거 없네. 자, 사업 위탁과 토지개발 신탁. 자,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요. 지금까지는 누굴 고용했어요?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개발업자를 고용했다고. 그러면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다 했어요? 건설업자는 공사만 하는 놈이지만 개발업자는 아예 부탁 금검말을 다 해주는 업자란 말이에요. 다.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를 다 수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설만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개발업자를 고용해서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업 위탁형. 그럼 사업 위탁형에서는 당연히 부탁을 했으면 공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그리고 수수료가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그렇죠. 개발업자는 개발의 전 단계를 담당하니까 항상 수수료가 많네 적네 수수료의 문제가 나와요. 위탁 나오면 수수료 이게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회사를 활용하는 거야?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나오면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뭐라고 돌아다녀? 신탁회사 뭐라고 돌아다닌다고? 믿고 부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개발을 어떻게 하지? 고민스러워. 이때 누가? 신탁회사가 믿고 부탁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왔어요. 신탁회사가 왔어요.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야, 너한테 개발을 믿고 부탁해도 되겠니? 해서 오케이 하면 그게 뭐야? 이게 토지개발 신탁이란 말이야. 토지개발. 신탁회사의 신탁을 통해서 토지개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항상 포인트가 신탁이라는 게 믿고 부탁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증표가 필요하다 있어요. 믿음의 증표. 그래서 신탁은 반드시 형식적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 누구에게?
신탁회사에게. 그리고 신탁회사에 믿고 맡겼으니까 필요한 자금도 누가 조달한다? 신탁회사가 조달한다. 딱 이렇게. 자, 그래서 개발 3번. 자, 오른쪽에 3번.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의 위탁을 봐서 개발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게 위탁이잖아요. 위탁형. 그리고 위탁형에는 반드시 어떤 표현이 나온다? 수수료. 그 다음에 4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와 수탁업자 간의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 항상 위탁형이죠. 그 다음에 5번 이게 신탁회사가 광고하고 있는 토지개발 신탁 상품이에요. 이게 신탁 상품이야. 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부동산 개발 노하우나 자금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토지를 신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회사인 우리, 이게 지금 신탁회사가 지금 광고니까 신탁회사인 우리가 개발을 대신해주고 그 수익을 너한테 돌려주는 상품이야. 이게 토지개발 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번 신탁 방식은 위탁 방식과 비슷해요.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형식상 뭐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신탁 방식은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신탁계약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7번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하고? 신탁업자가 조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한 것들 있죠. 등가 교환, 투자자 모집형. 근데 이 중에 투자자 모집형은 이미 끝났어. 토지 소유자가 혼자 개발하기가 애매하니까 누굴 끌어들여? 다른 토지 소유자를 끌어들여서 함께 사업을 하는 거야. 투자자 모집형은 별거 없어요. 문제는 등가 교환하고 컨소시엄만 딱 이 두 지문만 보면 돼. 등가 교환. 자, 등가 교환 방식은 오른쪽에 8번에 적어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눕니다. 그러면 얘도 그림이 떠올라야 돼. 우리는 글만 갖고는 절대 뭔가 머리에 안 들어와.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해요. 얼마짜리? 1억짜리. 그리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지어요. 얼마 돼서? 공사비 1억 돼서.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딱 완성되면 이 완성된 물건을 둘이 몇 대 몇으로 나눠가면 되겠어요? 50대 50으로 나눠가지면 되겠죠? 이걸 등가 교환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된 돈만큼 등가로 완성된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건축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똑같이 건물을 지분을 나누어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소시엄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 근데 일반 조합과 다른 차이가 있죠. 일반적인 조합은 개인들이 조합원이 되죠. 개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요. 즉 개인들이 투자자로서 참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개발에 있어서는 개인들이 투자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왜?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저 대규모의 개발, 조 단위의 사업에는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개발은 수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법인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러면 개인들이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렇게 뭉쳐서 뭔가 투자를 할 때가 있어요. 개발에 관한.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회사들, 즉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조합이랑 차이가 있는 건 일반 조합은 개인들이 투자자가 되는 건데 여기는 법인, 기업들이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걸 뭔가 개인들이 투자자가 되는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법인 간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법인 간 컨소시엄.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산 개발 관련된 거죠.
용산 개발은 대규모의 개발이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자가 될 수 없고 뭐 코레일 유통공사, 삼성물산, 그 다음에 LG건설 이런 애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요. 그러면 이걸 용산 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용산 개발 컨소시엄. 이 정도면 민간 개발은 완벽해요. 그럼 이번에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줄이면 민자 사업이에요. 민자 사업. 자, 그런데 포인트가 이런 거야. 자, 이 민자 사업의 대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로, 터널, 댐 등 기반시설의 사업이에요. 기반시설. 원래 이 기반시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사회 기반이 되는 거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의 자본을 투자받는다는 거야. 민간의 자본을 투자받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은 도로를 민자도로, 민자터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꾸 민간의 자본만이 강조되니까 이게 마치 민간 개발 같지만 아니요. 누가 지금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누굴 걸 끌어다가 민간의 자본을 끌어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제3 섹터라고 한다 이런 말. 제3 섹터. 제3 섹터 시험에 한 번 나왔다. 민자 사업은 민자니까 민간 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누구의 자본을 끌어들였다?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민자 이 사업은 애석한 게 항상 이런 약자를 쓴다는 거죠. 약자. 그래서 약자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약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죠. 자, 일단 B가 나오면 민간의 건설이에요. 빌드, 건설. 그런데 여기는 민자 사업이니까 누가 건설하겠어요? 민간이 자신의 자금으로 건설해요. 그러니까 이 민자 사업은 전부 다 시작이 다 B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앞글자는 볼 필요도 없어, 솔직히. 다 민간이 빌드 하겠죠. 그 다음에 T는 주무관청의 소유권을 넘긴다, 양도한다는 뜻이고,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 리스는 임대차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요걸 한번 봐요. 요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식이 BTO 방식이에요. 이 BTO 방식이 기본적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가장 많이 써요. 그러면 이걸 사례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그러면 보자고요. 일단 정부가요,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도로를 짓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간이 건설을 하겠죠. 자신의 자본으로. 그래서 민간이 자신의 자본으로 일단 건설해요, 도로를. 그러면 일단 빌드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민간이 건설해서 도로를 자신이 소유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로 소유해서 뭐해? 누군가가 나 도로 갖고 있어. 그럼 부러워 보여? 안 부러워 보여? 안 부러워 보여.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가지고 있어서 뭐해? 그래서 자신이 지은 도로를, 그렇죠, 국도면 국가, 지방, 국가에게 트랜스퍼해요. 소유권을 넘겨. 가지고 있어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방도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T예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 자신의 자금으로 도로를 건설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회수 방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기면서 이 도로의 운영권을 받아요. 도로의 운영권. 소유권을 줘버리고 그 도로의 운영권, 대표적인 게 톨게이트 사업 등의 운영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영을 통해서 자신이 된 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 민간이 건설해서 네 가져라 하고 주고 대신
사업의 운영권을 받아서 내가 투입한 자금과 이윤을 확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BTO 이렇게 되는 거야. BTO. 그래서 이 BTO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형식이야. 이게 BTO 정도만 딱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BTO 정도만.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약자를 맞추라는 거니까 민간이 사회에 간접시설을 건설했어요. 그럼 빌드를 탁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을 관청이 양도했어. 넘겼다는 거네. 트랜스퍼. 그리고 넘긴 다음에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을 부여받았겠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운영권이 나면 오퍼레이트의 O를 탁 넣는 거야. 그럼 BTO 방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옳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봐요. 민간이 건설했어요. 빌드. 근데 소유권을 양도했습니다. T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정부 등의 그 시설을 임차한다는 거 임차면 리스라는 게 나와요. 리스. 그러면 BTL 방식이에요. 자, 이 BTL 방식은 바로 요 밑에 있는 애들이 하이라이트 얘가. 자, 대부분 건물, 기숙사, 도서관,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BTL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도로랑은 완전히 달라요. 도로가 아니라 건물이에요. 건물.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도서관 해보죠. 도서관. 서울시가 도서관을 하나 짓고 싶어요. 의리뻑적한.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요. 이렇게 도서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서관을 민간이 갖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얘도 역시 공공재니까 자기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 도서관을 일단 넘겨요. 서울시면 서울시에다가 소유권을 넘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면 도서관은 건물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그러면 임대차 형식으로 운영을 해요. 임대차 형식으로. 그게 바로 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스. 이 도서관 애매모하네. 네. 자, 뭐 아파트로 하죠. 군인 아파트. 자, 군인 아파트를 지어요.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요. 군인 아파트 갖고 있어서 뭐 하게요, 진짜.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요. 그런 다음에 이 군인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그러면 운영권은 운영권인데 어떤 운영권이냐? 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군인 아파트 등의 임대차를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 등은 대부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리스 임대차를 통해요. 그래서 BTL. 우리나라의 민자 사업은 크게 도로, 터널, 기반시설에 대한 BTO 방식이 하나 있고 건물 등은 임대차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니까 건물 등에 적용되는 BTL 방식이 있더라. 이거 딱 두 개만 기억해 주면 돼. 두 개만. 나머지는 다 응용이니까. 자, 그러면 벌써 뭐가 끝나버렸어요. 딱 50분 걸렸어. 딱 50분. 개발에 관련돼서 지금 쭉 훑은 게 50분이에요. 50분. 자, 10분 쉬었다가 하나만 더 할 것이다. 하나만.